강원도 정선. 초겨울의 새벽은 도시보다 훨씬 일찍 시작된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안개는 마치 숨결처럼 골목골목을 덮고 새벽 5시가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정선경찰서 앞, 간간히 행인들이 어깨를 움츠리며 출근길을 서두르던 그 시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다. 러리는 머리를 완전히 삭발한 채 회색 승복 비슷한 옷을 입고 맨발로 경찰서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복장은 본명 승려를 연상시키지만 그 눈빛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배 위에 모으고 서 있는 그녀는 한눈에 보기에도 만삭에 임산부렸다. 입술은 갈라졌고 볼은 핏기 없이 창백했으며 발등은 얼어붙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경비 중이던 경찰관 2명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문을 열었고 러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경비석 책상 위에 작은 노트를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대기실 옆 벤치에 앉아 먼 산을 응시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고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단호했다. 노트를 펼쳐본 경찰은 금방 숨을 들이켰다. 손때 묻은 작은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입정법, 무건 15일, 정화일에 몸에 탐욕을 비워야 영혼이 열린다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글씨는 삐뚤었고 몇몇 페이지에는 피가 묻어 번진 흔적까지 있었다. 가장 뒷장에는 빨간 펜으로 쓰인 한 줄이 있었다. 나는 수행 중인가? 아니면 희생되고 있는가? 경찰은 급히 상부에 보고했고 러리는 응급의료진의 확인을 받은 후 보호실로 옮겨졌다. 여성 경찰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잠시 침묵 끝에 그녀는 입을 열었다. 김서원이에요. 그 이후로도 서연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름을 말한 이후 그녀는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의료진의 진단에 따르면 태아는 약 6개월 정도, 엄마의 체중은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영양 결핍이 심각했다. 허리에는 끈에 의한 압박 흔적이 남아 있었고 발바닥은 피가 응고된 채 갈라져 있었다. 정선경찰서 형사계 팀장인 이현우 경위는 그날 오전 직접 보호실을 찾았다. 조용히 물 한 병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김서원 씨, 저는 형사입니다. 당신을 신문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서연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있었고 이내 손을 천천히 배 위에 얹었다. 눈을 들고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 때문이에요. 이 아이만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짧은 그 말 한마디는 형사에게는 한 권의 진술서보다 무거웠다. 그는 자세히 묻지 않았다. 다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다시 수첩을 정독했다. 그 속에는 수십 개의 유식 명칭, 수행 규칙, 특정 날짜에 반복된 문구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청선도였다. 청선도, 형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경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청선도는 공식 종교법인도 아니고 종단 소속도 아닌 미등록 단체로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법당, 수행처, 법사 등의 표현을 쓰며 마치 정식 사찰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형사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청선도는 어디 있습니까? 서연은 눈을 감고 마치 오랜 시간 안에 가두어 두었던 것을 끄집어내듯 천천히 대답했다. 백두산 자락, 승암골이라는 계곡 근처에 있어요. 거기 지도에도 나오지 않아요. 핸드폰도 안 되고. 이현우는 수첩에 그 말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말한 위치는 행정구역상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시가 허술한 지역이었다. 그곳에 아직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다들 저처럼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에요.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왜 도망쳤습니까? 서연은 눈을 뜨고 천천히 대답했다.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아이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걸. 그날 오후, 강원지방경찰청과 국가종교정보원은 긴급 조사를 시작했고, 백두산 남쪽 산맥 일대의 위성지도와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 탐색을 착수했다. 하지만 수많은 산 중에 한 곳, 지도에도 없는 폐쇄적인 수행처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서연은 보호소에서 격리 치료를 받으며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그녀가 남긴 수첩은 이제 단순한 일기가 아닌 수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 백두산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안개에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안개를 가르고 누군가 조용히 나지막이 속삭이고 있었다. 누구든 길을 잘못 들 수 있다. 하지만 돌아 나올 용기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날 김서연은 침묵 속에서 첫 문장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나는 희생당한 것이 아니다. 나는 살아남은 것이다. 김서연이 처음 청선도의 존재를 들은 건 이천에서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그녀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아버지의 병간호와 비두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그녀는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 해보자고 마음먹고 근처 공공도서관에서 열린 삶의 고통과 영혼의 해방이라는 무료 강연에 참석하게 된다. 그날 강연을 진행한 사람은 한 중년 여성, 이름은 박정희라고만 소개되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회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모두 전생에서 쌓인 업입니다. 지금의 삶은 그 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김서연의 메마른 가슴에 깊이 꽂혔다. 강연이 끝난 후 박정희는 따로 서연을 불러 말을 건넸다. 당신에겐 강한 기운이 느껴져요. 이런 분들은 그냥 살아가면 더 큰 업을 쌓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수행을 시작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가 해탈할 수 있어요. 박정희는 전화번호 하나만 적어주며 말했다. 청선도.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수행을 원하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어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단 하나, 당신의 진심과 결단만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이천을 떠난 지 한 달, 면접은 연달아 떨어졌고 아버지는 병원비가 밀려 퇴원 통보까지 받았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하루 저녁, 그녀는 박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고 싶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다음 날, 검은색 승합차가 이천의 어느 지하철역 근처에서 그녀를 데려갔다. 차 안에는 말이 없는 중년 남성 운전사 한 명뿐이었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도착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린 후 차량은 백두산 자락의 작은 산림 지역에서 멈췄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가로막힌 등산로를 벗어나 희미하게 밟힌 산길로 접어들었다. 서연은 말없이 뒤따랐고 그 길은 점점 더 깊고 음산해졌다. 산짐승 울음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거의 3시간 가까이 걸었을 때 작은 폭포 옆에 숨어있는 듯한 마을 같은 공간이 나타났다. 대나무 울타리 너머로 나무로 지은 집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회색 지붕의 2층 목조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건물 위에는 청선도 수행처라는 모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몸을 비우고 업을 씻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익수 첫날, 그녀는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 단지 박정희가 건네준 종이에 적힌 이름대로 불렸다. 희연, 희연. 모든 익수자는 본명을 버리고 법명을 받아야 했다. 휴대전화는 바로 압수되었고 모든 개인 소지품은 가방에 담긴 채 봉인되었다. 머리는 당일 저녁에 깎였고 이후로 그녀는 거울을 보지 못했다. 식사는 하루 2번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로 씻은 후 모두가 마당에 모여 조용히 수행을 시작한다.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서로 눈을 마주쳐서도 안 되었다. 아침 수행 후에는 간단한 죽과 소금 반찬, 낮에는 땔감 마련, 채소 재배,
경전 필사 등으로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의식을 위해 모두가 법당으로 향했다. 청선도의 지도자이자 수행처의 중심 인물은 벌프 지한법사라 불리는 남자였다. 그는 늘 백색 승복에 금색 천을 어깨에 두르고 나타났고 사람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고통은 해탈의 가능성을 품은 씨앗입니다. 몸이 고통스러울수록 영혼은 정화되고 여러분은 본래의 자아를 되찾게 됩니다. 처음 며칠간 서련은 그 말을 믿었다. 마음이 편해졌고 몸도 가벼워진 듯했다. 다른 이들 또한 그에게 존경을 보냈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조용히 합장을 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매주 수요일 밤 일부 여성만이 따로 불려갔고 그 다음 날이면 그들은 말이 없어졌다. 전수의 밤이라는 의식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질문하는 자는 업을 벗지 못한 자로 간주되었고 3일간 무건 수행을 강요받았다. 설원도 처음에는 궁금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어느 날 한 명의 여성 수행자가 얼굴에 멍이 든 채 다음 날 나타났고 이를 본 설현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이름이 전수자 명단에 오르던 날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바람은 평소보다 매서웠다. 겨울 초입의 찬 기운이 산중 곳곳에 스며들며 청선도의 법당 지붕 위로 희뿌연 달빛이 비춰들었다. 수행자들은 모두 마당에 모여 법사 지환의 설법을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다. 혜연, 아니 김설현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받아들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전수자 명단, 혜연. 그녀는 이 문구를 이미 여러 번 목격했다. 매주 수요일 밤마다 선택된 여성 수행자들의 이름이 종이에 적혀 그날 밤 지환의 개인 수행실로 불려갔다. 유래라 했다. 영혼의 정결을 위한 전수의식이라 불렀다. 하지만 전수 후 돌아온 여성들의 침묵, 멍든 눈가, 고개 숙인 모습은 도무지 그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 믿게 만들지 않았다. 설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밤 11시, 수행처 안에 설치된 풍경이 댕그랑 울렸다. 그 소리는 전수자들에게 출입을 알리는 신호였다. 지환의 수행실은 2층 목조 건물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신법실이었다. 문은 나무 격자였고 그 앞에는 향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설현은 입구에서 속삭였다. 희연입니다. 들어오세요. 지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다. 그는 항상 그랬다. 그의 말투는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방 안은 촛불만 켜져 있었고 작은 향로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가운데 놓인 반상 위에는 대정정신경이라 적힌 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지환은 바닥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당신도 전수받을 준비가 되었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모두 당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니. 설현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가슴은 거세게 뛰었고 손은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 순간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수는 단순한 제의가 아닙니다. 당신이 쌓아온 모든 업장을 깨끗이 비우고 진정한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에요. 육신은 그저 도구일 뿐, 당신은 영혼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방 안은 점차 어두운 그림자에 잠겼다. 지환은 조용히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설현은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도망쳐야 해. 그녀는 생각했다. 지금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나로 남을 수 없다. 법사님, 설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업을 충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당황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는 웃으며 말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의 핑계예요. 혜연 씨, 여기서 돌아가면 당신은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설원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했다. 그 고통이 저를 사람답게 만든다면 기꺼이 돌아가겠습니다. 지환의 눈빛이 변했다. 부드럽던 얼굴이 잠시 굳었고 목소리도 낮게 가라앉았다. 당신은 지금 파기의 길을 택하려 하는군요. 저는 그냥 다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지환은 조용히 손을 내리고 종을 울렸다. 문 밖에 대기하던 2명의 남성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수행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위협적이었다. 희연을 정화의 방으로 보내라. 그들이 설원의 팔을 붙잡았고 그녀는 당황한 듯 몸을 떨었다. 지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일이면 다시 나를 찾게 될 거예요. 세속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너무나 차갑고 당신은 결국 돌아오게 될 거니까. 그렇게 그녀는 정화의 방으로 끌려갔다. 그것은 수행처 가장 안쪽, 지하에 있는 작은 밀실이었다. 빛도 창도 없고 그저 찬 흙바닥과 냄새 나는 구석뿐인 공간. 정화라기보다는 격리였고 반성보다는 복종을 위한 처벌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 방에서 하루를 버텼다. 물은 하루 한 번, 죽 한 그릇만 주어졌고 말은 허용되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여기를 진짜 수행처라 믿고 있었을지도 몰라. 둘째 날 새벽, 문이 조용히 열렸다.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 익숙한 발소리. 설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조용히 해. 속삭이는 목소리는 박정혜였다. 그녀는 손에 작은 보자기와 수건, 물병을 들고 와 조심스럽게 건넸다. 오늘 밤 도망쳐. 더 늦기 전에. 설원은 묻지 않았다. 박정혜는 말없이 방을 나가며 한마디를 남겼다. 내가 얼마나 더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지켜. 너도 그 애도 이곳에서 죽으면 안 돼. 어둠은 산속에 더욱 깊게 드리워졌다. 정화방에서 나와 몰래 빠져나온 김서연은 박정희가 건네준 보자기를 품에 꼭 쥔 채 발소리 하나 없이 걷고 있었다. 머리 위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은 살을 내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보자기 안에는 손으로 그린 지도 한 장, 마른 김밥 2줄, 물병 하나, 그리고 간단한 의약품이 담겨 있었다. 지도에는 수행처 뒤편 작은 등산로와 근처 폐광에서 이어지는 하산길이 표시되어 있었다. 박정혜는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등산로를 따라가면 옛날 광산 입구가 나와. 거기서부터는 한참 걸어야 하지만 인근 도로까지는 연결돼 있어. 사람만 조심하면 돼. 눈은 점점 굵어졌고 길은 미끄러웠다. 산속은 칠흑같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았고 수풀이 얼굴을 긁고 지나갔다. 손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뱃속에서 꿈틀대는 아이는 그녀를 멈추지 않게 만들었다. 조금만 더 가자. 우리 둘 다 살아서 나가야 해. 설연은 중간에 몇 번이고 쓰러졌다. 한 번은 발이 돌에 걸려 넘어졌고 발 위에 무릎을 부딪혀 피가 났다. 그러나 울 수 없었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숲의 모든 것이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청선도의 그림자가 어디까지 따라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한참을 걷다 보니 눈 사이로 낡은 철문이 보였다. 바로 박정희가 말한 폐광 입구였다. 녹슨 철문은 겨우 걸려 있었고 안쪽은 진흙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설원은 거기서 숨을 골랐다. 보자기에서 김밥 한 줄을 꺼내 조금 먹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삼킬 수조차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지는 갈소리. 누군가 산을 올라오고 있었다. 설원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철문 안으로 몸을 숨겼고 바 이 틈에 몸을 붙였다.
눈발이 그 틈으로도 들이쳤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10분쯤 지났을까. 발소리는 점차 멀어졌다. 누군가 그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탈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박정혜 씨는 괜찮을까? 설어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은 채 반드시 산을 내려가야 했다. 철문을 지나 한참을 걷자 경사가 급해졌고 눈에 덮인 돌계단이 나타났다. 계단은 이어지지 않았고 곳곳이 무너져 있었다.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제발, 버텨줘. 제발. 설어는 벽에 붙어 한 걸음 내려갔다.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배를 감싸 안으며 움직였다. 그 사이에도 배 안의 아이는 꿈틀거렸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은 회색빛을 띠고 있었고 나무 가지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서연은 멀리서 연기 기둥 하나를 발견했다. 집이었다. 사람이 사는 흔적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달려갔다. 집은 옛날 산장처럼 생긴 작은 오두막이었고 문 앞에는 연통을 통해 나오는 연기가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문을 두드릴 힘도 없었고 그대로 문 앞에 주저앉았다. 도와주세요. 제발.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서연은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나무 천장과 따뜻한 모포가 있었다. 누군가 방 안에서 물을 썰고 있었고 난로 위에서는 죽이 끓고 있었다. 서로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가 어지러웠다. 일어났구먼. 낮고 굵은 목소리. 노인이었다. 등은 굽었지만 눈빛은 선명한 산속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였다. 그는 물을 건네며 말했다. 이 추위에 이곳까지 온 걸 보니 보통 사련이 아니겠군.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아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쳤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무 이유 없이 이 산을 넘을 여자는 없지. 걱정 마, 일단 여기서 몸부터 추스르게. 그날 밤, 서연은 할아버지의 오두막에서 따뜻한 불빛 아래 잠들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인간적인 온기였다. 그녀는 아이가 움직이는 걸 느끼며 속삭였다. 우리 살아서 나왔어. 다음 날, 할아버지는 그녀를 집마차에 태워 마을로 내려줬다. 도착한 곳은 정선 읍내의 작은 파출소였다. 바로 이야기의 시작, 그녀가 침묵 속에서 경찰서 앞에 섰던 그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과 분노, 생존과 용기의 무게가 응축된 침묵이었다. 정선 경찰서에 도착한 김서연은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인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피곤했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담당 형사 이현우는 그녀가 제출한 노트, 손으로 그린 지도, 그리고 간헐적으로 풀어낸 기억을 토대로 즉각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며칠 후 강원지방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청선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개시했다.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종교단체,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 미등록 수행처, 이 모든 것이 결코 단순한 민간 수행 모임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현우는 서연에게 다시 찾아와 천천히 질문을 이어갔다. 서연 씨, 그곳에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20명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여성이고 연령대는 다양했어요. 어린 학생부터 중년 여성까지. 하지만 다들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가족과 단절된 상태였다는 것. 혹시 그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들도 처음엔 자발적으로 왔을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모두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다는 말조차 금기였어요. 그걸 입 밖에 낸 순간 정화의 방으로 보내졌으니까요.
서련은 지한 법사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고통받은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내 따뜻한 말로 안심시키고 점차적으로 통제해갔다. 그는 처음엔 말로만 다가왔어요. 고통을 이해한다고, 내가 특별한 수행자라고, 전생에서 큰 업을 지녔다고 했죠. 그런 말에 기대게 되더라고. 아무도 내 고통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은 변했어요. 육신은 영혼의 도구라며 몸을 바쳐라 진정한 해탈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매주 이루어지는 전수이식은 그런 식으로 정당화됐습니다. 경찰은 김서연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성사진, 등산로 출입기록, 산림청 자료 등을 분석해 청선도의 위치를 파악하려 애썼다. 하지만 지도상에 표시되지 않은 곳이었기에 접근은 쉽지 않았다. 결국 이현우는 국가정보원의 기술팀과 협력해 인근 지역을 드론으로 정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백두산 자락의 한해진 지점에서 목조 건물이 반원형으로 배열된 구조가 발견됐다. 산림보호구역 깊숙한 곳,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동시에 내부조사팀은 실종자 리스트를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3년간 실종 처리된 여성들 중 공통점을 가진 이들이 드러났다. 서울, 수원, 전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수행 중 잠시 연락을 끊는다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사라진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나 명상 강연에서 만난 중년 여성과 접촉한 이력이 있었다. 김서연이 묘사한 박정혜와 일치하는 인물이었다. 그녀가 스승으로 소개한 인물들을 연결고리로 삼아 여성을 모집해왔던 겁니다. 담당 수사관이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의 가족을 통해 정보 수집을 계속했다. 그중 한 어머니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에는 드디어 업을 내려놓을 곳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땐 그냥 육아 수련쯤으로 생각했죠.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조사팀은 피해자 수가 최소 2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며 강원지방경찰청 내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드론 촬영 중 청선도 수행처 한가운데에서 촬영된 화면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곳은 폐쇄되지 않았고 여전히 운영 중이었다. 이현우 형사는 수사본부 회의에서 단호히 말했다. 이제는 증거 수집이 아니라 구조와 진실 규명의 단계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국은 검찰과 협의하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경찰 특수기동대, 산림청 헬기팀, 구주의료반까지 편성해 본격적인 청선도 진입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서연은 경찰 병원 한쪽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곳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나보다 더 무서운 고통 속에 있을 거예요. 그녀의 손은 개 위에 자연스럽게 얹어져 있었다. 뱃속의 아이는 조용했지만 살아 있었다. 너를 위해 내가 나왔고 이제 그들을 위해 진실도 나와야 해. 그리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기라도 하듯 하얗게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새벽 5시 10분 백두산 자락 깊숙한 계곡 입구. 눈발이 잦아들고 있었고 어둠은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다. 이현욱 경위가 이끄는 강원지방경찰청 특수수사팀은 무전기를 통해 마지막 위치 점검을 마쳤다. 드론 영상으로 확인한 좌표에 따라 이들은 청선도 수행처의 세 방향을 포위해 동시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경찰 특공대, 구조의료팀, 그리고 국가정보원 요원이 함께 있었다. 모두가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기를 꺼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구출 대상이지 진압 대상이 아니었다. 모든 팀, 대기. 신호 후 3초 간격 진입 시작. 5시 28분. 무전기에서 이현우의 명령이 짧게 떨어졌다. 진입. 침묵을 깨고 경찰들은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빠르게 움직였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경찰의 존재에 수행처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몇몇은 도망쳤고 몇몇은 땅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법당 중앙에 모셔져 있던 큰 불상 앞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고 있었다. 옷은 승복이었고 머리는 민머리였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우리 시험하러 온 마군이야. 시험이야. 법사님이 말씀하셨어. 의료진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다가가자 그녀는 갑자기 뒷걸음치며 잊혔다. 절대 안 나가. 여긴 내가 선택한 집이야. 밖은 지옥이야. 다른 한쪽에서는 경찰이 신법실에 진입하고 있었다. 그곳 지한 법사의 방에는 그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경찰을 보며 말했다. 드디어 오셨구나. 너무 늦었어요. 이현우는 그 앞에 다가가 수갑을 꺼내 들며 말했다. 지한 씨, 당신을 불법 감금, 강요, 성폭력, 종교사칭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환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세속은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가르친 길이 진정한 그루였음을. 그 순간 옷장 뒤쪽에서 발견된 은닉 공간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다. 여럿의 여성 신분증, 휴대전화, 개인 일기장, 심지어는 의료 기록까지 피해자들의 흔적이었다. 한 명의 여성 구조요원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다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정신 조작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 2시간에 걸친 작전이 끝난 후 총 17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 구조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몇몇은 임신 초기로 확인되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말도 하지 못했고 대부분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조차 없었다. 구조된 여성 중 한 명은 19세로 고등학교 자퇴 후 청선도로 들어왔다. 그녀는 구조된 뒤에도 줄곧 노트에 경전을 필사하고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한 요원이 그녀에게 물었다. 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강제로 데려간 건가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거기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도 받아줬어요. 여기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은 수사팀 모두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저들은 사람의 몸만 가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묶어뒀어. 한 요원이 중얼거렸다. 모든 피의자들과 증거물은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지한 법사는 이동 중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다려온 일이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듯이. 그날 밤 이현우는 서련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그는 그녀에게 작전이 끝났음을 조용히 전했다. 17명 구조했어요. 지한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입니다. 서련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안의 사람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몸만 나온다고 다 벗어난 건 아니니까요. 그녀는 갯속의 아이에게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난 그냥 누구 하나만이라도 나처럼 갇히지 않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불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회복을 향한 불꽃이었다. 청선도의 구조 작전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선 경찰서 내에 마련된 임시 보호소에는 구조된 여성들 중 상태가 비교적 안정된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자유로운 상태에 익숙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보호소 상담실 안 32세 여성 조민정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법사님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버렸지만 청선도는 받아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가족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죠? 그녀는 2년 전 이혼과 함께 우울증을 앓던 시기에 온라인 명상 커뮤니티를 통해 청선도를 소개받았다.
처음엔 단순한 수행 모임인 줄 알았지만 산속으로 들어간 뒤에는 애보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받아들여야 했다. 심리치료사 박지영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정씨, 그곳은 가족이 아니라 당신의 취약함을 이용해 지배하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착취는 늘 돌봄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고. 조민정은 손에 쥔 작은 나무 목줄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작은 전환점이 된 듯했다. 다른 방에서는 어린 피해자 2명이 말없이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다. 19세, 21세. 둘 다 집에서 가출한 뒤 자기계발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선도에 입소했으며 본명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날 저녁, 이현우는 김서연과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지만 컨디션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태아도 안정적이라는 의료진의 말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지만 시작은 된 거죠? 그녀가 물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화는 조사를 받으며 여전히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신념이었고 수행이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확보된 영상 자료와 진술로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김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에요. 그 맹목적인 눈빛. 그게 저였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났지만 제 안에 믿었던 나 자신은 아직 안 떠난 것 같아요. 이현우는 말없이 그녀의 앞에 놓인 노트를 바라보았다. 그 노트에는 그녀가 매일 적어 내려간 문장이 한 줄씩 반복되어 있었다. 나는 나를 다시 믿는 법을 배우고 있다. 며칠 후 청선도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로 보도되었다. 대부분의 매체는 이 사건을 종교사칭을 통한 인권 유린으로 다루었고 법사 지화는 사기, 불법 감금, 성폭행, 종교사칭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뉴스가 퍼진 이후 온라인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도 함께 일어났다. 나도 비슷한 곳에 가본 적 있어요. 멍상 캠프라고 했지만 이상한 의식을 강요하더라고. 어머니가 모임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헌납했어요. 이런 단체에 더 많을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약할 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게 다가가요. 그게 더딘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는 이 문제를 남의 이야기로 보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몇몇 언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교적 에피를 쓴 폐쇄적 공동체에 대한 특별조사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구조된 여성들 중 일부는 점차 스스로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조민정은 보호소에서 처음으로 일기장을 열고 썼다. 나는 지금 더 이상 누군가의 수행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내가 아파했던 이유, 내가 그를 믿었던 이유, 그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나 자신에게 설명하려고 한다. 그녀의 글은 이후 한 시민단체 블로그의 익명으로 소개되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서연 역시 출산을 앞두고 조용히 한 편의 편지를 썼다. 그것은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가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도 아니었다. 그저 세상에게 남기는 한 생존자의 기록이었다. 나를 믿지 못했던 시절, 누군가 당신은 특별하다고 말해주는 그 말에 얼마나 기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믿는 건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내미는 손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나도, 내 아이도 앞으로는 그 손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현우는 그 편지를 읽고 말없이 병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단순한 종교 사기 정도로 여겼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믿음은 더 절실해진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잘못된 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도. 당신은 증언자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날 밤 눈이 다시 내렸다. 조용히, 부드럽게. 하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회복의 기운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청선도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로 번지고 달이 흐른 후 마침내 법정의 시간이 찾아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이날 법정은 조용하지만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에는 구조된 피해 여성들 일부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언론이 자리했다. 재판정 중앙에는 피고인 지한, 본명 임준호가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머리는 여전히 민머리였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수행자이며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은 영적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검찰 측은 그가 청선도를 불법 종교 공동체로 꾸며 다수의 여성을 감금, 세뇌, 착취한 혐의를 상세히 열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의지에 반한 감금과 성적 강요였다. 그 과정에서 확보된 영상과 녹취, 피해자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제시되었다.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그곳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가겠다고 말하는 순간 정화의 방이라는 이름의 고립 공간에 갇혔고 심리적 위협과 굶주림에 노출되었습니다. 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는 임신 상태였고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주도했습니다. 지한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들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한 종교활동이었다며 반론했다. 피고인은 단지 공동체를 이끌었을 뿐이며 모든 의식은 강제성이 아닌 신념에 기반한 동의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증인석에 김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약간 부른 배를 감싸 안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법정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김서연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한때는 그를 믿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들어갈 땐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올 때는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법정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피고인은 우리를 받아줬습니다. 따뜻한 말과 미소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갔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판단도 모두 지워졌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그가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서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들이 손을 대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이 수행이라 믿었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렸다. 조민정, 그리고 다른 피해 여성들도 눈을 질끈 감았다. 가장 무서운 건 폭력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용해 타인의 자유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법정에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허우적일 수도 있고 그때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나를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누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그날 재판을 마무리하며 구속영장을 연장하고 다음 공판에서 최종 변론과 양형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사회의 반응은 훨씬 더 거세졌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호소했고 여러 시민단체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사수행처를 실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여성인권단체와 종교개혁연합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김서연 씨와 같은 사례는 드러난 한 건일 뿐이며 이는 구조적으로 방치된 종교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사회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편 서연은 병원을 나와 서울 근교의 쉼터로 옮겨졌다. 그녀는 아기를 낳기 전까지 조용한 환경에서 지내기를 원했고 상담사와의 1대1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기 이름을 짓는 거.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말해줄 거예요. 내가 태어난 세상은 어두운 곳이지만
엄마는 빛을 찾아 나섰다고. 그녀는 침대맡 노트에 아이 이름 후보를 적었다. 기, 다솔, 이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단어를 크게 적었다. 증인. 그것은 그녀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재판은 6번째 공판을 끝으로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날은 판결 선고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재판정은 조용했다. 방청석에는 언론과 인권단체, 피해자 가족, 그리고 몇몇 피해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김서연은 참석하지 못했다. 그녀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의사의 권고로 병원에서 재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든 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후 재판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피고 임준호, 이른바 지한 법사는 다수의 여성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심리적 세뇌를 통해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종교적 신념을 빙자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기의 범주를 넘는 조직적 의도적 인간 지배 구조로 판단합니다. 판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피고인 임준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사회적 보호관찰 5년을 추가하며 피해자들과의 접근 금지 명령을 10년간 부과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치자 방청석에서는 짧은 숨소리와 안도의 한숨이 섞여 흘러나왔다. 몇몇 피해 여성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한 명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임준호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보다 앞에 놓인 마이크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른 이들은 스스로를 구하고 싶어 했고 나는 그들에게 길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 길이 고통스러웠다면 세상이 그들을 더 아프게 만든 탓입니다. 재판장은 말을 끊었다. 피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판결은 단지 형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떤 믿음과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법정은 해산되었고 그날 저녁 뉴스는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했다. 자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청선도 사건, 지한 법사에게 징역 20년. 피해자들 이제 시작이다. 김서연은 병원 침대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옆에는 그녀를 돌보는 간호사가 함께 있었고 서연은 말을 아끼지 않았다. 단지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잠시 후 간호사가 물었다.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응,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구조된 여성들 중 일부는 여전히 치료를 거부하고 있었고 예보와의 접촉조차 거부했다. 그들은 오히려 지금의 세상을 시험이라 여겼고 지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다. 심리상담사 박지영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이런 집단의 특징은 단순한 강요가 아니라 믿음의 구조 자체를 뒤틀어 놓는 데 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이 사건의 진짜 치유가 될 것입니다. 며칠 후 김서연은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했다. 아이는 작고 조용했지만 손을 꼭 쥐고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크게 터뜨렸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한영애, 내가 나를 다시 걷게 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마주할 거라. 그녀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었다. 진우, 진실을 향해 걷는 나이. 그날 오후 서연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햇살을 맞으며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구조된 여성 조민정이 함께 앉아 있었다. 조민정은 아직도 매일같이 상담을 받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차분한 얼굴이었다. 이 아이는 우리가 겪은 것들을 다 잊게 만들어줄까? 민정이 물었다. 설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아이는 기억하게 해줄 거야. 우리가 어떤 길에서 돌아왔는지, 그리고 절대 다시는 그런 길에 누가 빠지지 않도록.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그냥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자 안내자가 되자.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이 나눈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자들만이 지닐 수 있는 깊은 연대감, 그리고 삶에 대한 조용한 선언이었다. 그날 밤, 김서연은 처음으로 잠을 자면서 악몽을 꾸지 않았다. 종소리도 없었고 정화의 방도 없었다. 대신 아기의 숨소리가 옆에서 고르게 들려왔고 창밖에는 별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청선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1년이 지났다. 사건은 언론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졌지만 그 여파는 사회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법무부는 의사 종교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교육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 및 심리치유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치유와 믿음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났다. 김서연은 그해 봄 서울 근교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아들 진우는 보육교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연필을 들고 공책에 무언가를 써 내려갔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안다. 믿음은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나를 다시 손잡는 것이다. 서연은 지금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짜 손을 내밀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청선도에서 구조된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사람도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다. 조민정은 지방 소도시의 작은 회복 카페를 열었다.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찾아와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곳의 벽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허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싸운 것입니다. 이 카페는 점차 입소문을 타고 지역사회에 알려졌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사연이 다시 주목받았다. 기자가 물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다치도록 내버려둔 세상이 문제였다고.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어요. 서연 역시 어느 날 카페를 방문했다. 둘은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정 씨, 우린 이제 그곳을 떠난 게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나쁘지 않아요.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진우를 재우고 노트를 꺼냈다.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새로운 문장의 첫 줄을 써 내려갔다. 책 제목. 그것은 그녀가 쓰기 시작한 책의 제목이었다. 단순한 고발이나 폭로가 아닌 치유의 기록. 누군가에게는 무겁고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용기, 돌아오는 길의 지도가 될 수 있는 글이었다. 몇 달 후 그녀의 책은 한 출판사를 통해 세상에 나왔고 작지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청선도 사건을 알고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수많은 이들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읽고 울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야 조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증언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제 고통도 누군가 알아줄 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어요. 나는 아직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제게 말을 걸어줬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서연은 그런 메시지를 하나하나 모아 책갈피에 끼워 두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상이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다. 진우는 3살이 되었고 씩씩하게 걷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공원에서 걷던 진우가 물었다. 엄마, 얘 나 이름이 진우야. 서연은 잠시 미소 짓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 이름은 진실을 향해 걷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엄마가 너 덕분에 진실을 봤거든.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나도 나중에 사람 도와줄 거야. 엄마처럼. 그 말을 들은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았다. 눈물이 고렸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은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믿음은 때때로 상처로 변하지만 사람은 다시 걸을 수 있다.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김서연은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신처럼 한때 길을 잃었던 누군가의 손을 오늘도 조용히 잡아준다. 빛이란 결국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니까.